주택법의 기본 이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법의 세 번째 파트에 이제 세 번째 테마 중에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주택 건설 절차입니다. 자, 주택 건설 절차 우리 앞에서 사업계 승인을 좀 보았고, 이번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택 사업을 원활할 수 있게끔, 주택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와주는 조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상환사채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공부 순서는 주택 상환사채라는 채권을 누가 발행하는지, 왜 발행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 우선 매각,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 요청,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 우리 앞에서 용어 정리 한번 할 때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4개로 나눠서 이 파트를 진행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테마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 상환사채를 먼저 보고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개념을 볼 거고, 입주자 저축.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저축이 있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것들인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는 입주자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건데, 먼저 주택 상환사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자, 일단 발행자가 회사입니다. 회사. 주택으로 원금을 갚아주는 회사채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이유는, 발행 목적은 이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이런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주택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갚아주는 방식을 주택을 지어서 갚아주는 방식이라서, 지방공사는 발행을 못하고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하고 자,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때는 분홍색 조건 4가지를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 자,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3억, 자, 5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제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인데, 그거보다 조금 증액을 해서 이 자본금 5억 이상 있을 때,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고,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등록사업자는 민간건설회사니까 부도날 수 있으므로 이 채권을 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 같은 것도 별도로 받아와야 됩니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건설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증, 금융기관 등의 보증까지 받아야지만 등록사업자는 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조건 없이 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앞에서 등록 말소가 등록 취소랑 같은 개념인데, 자, 등록 말소는 등록증을 대여하고 이러면 필수적 말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의 과실로 부실 시공 이런 거 있을 때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는데, 어쨌든 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메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럼 이 사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주택으로 이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면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이 무효로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적용법규. 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때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발행을 할 때도 발행자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등록사업자하고 토지주택공사죠. 발행자 2명이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장관 한테 승인을 받고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메모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발행 방법에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채권이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자, 발행 방식은 기명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발행할 때 그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이제 갚아주는 그 상환기간, 사채 발행할 날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는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이 사채의 기간을 정해서 이 상환기간 같은 경우를 정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하는 거죠, 발행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정할 수 있다는 하면 틀린 겁니다.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한 날로부터 주택을 새로 지어서 이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는 이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환 방법은 주택으로 건설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죠. 원리금을. 그런데 사채권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주택 상환 자체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게 원칙인데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상환 자체는 양도나 중도 예약이 금지가 원칙입니다. 자, 주택 상환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자, 주택법은 이렇게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를 함부로 이렇게 양도 이런 거 하면 처벌됩니다. 그리고 중도 해약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 이전할 때 양도할 수 있겠죠.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해외 이주죠. 주택 상환 자체를 갖고 있다가 해외로 이민 가게 되었다. 그리고 팔고 가야 되겠죠. 이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을 나가는 경우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자, 결혼을 해서 상환자차 같은 걸 팔아가지고 뭐 혼인 자금 같은 거 준비해서 뭐 다른 도시로 뭐 이렇게 이주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취약, 그다음에 질병 치료 같은 경우로 요양을 나간다든가 생업, 근무, 세대원의 어떤 근무지의 변경, 세대원의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도시로 이전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유로도 세대원 전체가 이전을 나가는 거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환 자체도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을 나가는 경우도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주택 상환 자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혼자 들어가면 안 되고 세대원 전체가 이렇게 자, 이전하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고 대항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자, 우리 김영식 증권인 주택 상환 자체는 명의 변경을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면 새로 취득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두 개를 채권 원부에다가 먼저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게 이전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홍색 이 취득자가 자기 성명을 주소는 빼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항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자, 채권 원고에다가 자, 취득하는 사람이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이전은 되는 거고요. 자, 대항요건까지 갖추려면 취득자가 자기 성명을 채권, 그 종이 채권에도 기재를 하면 대항력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 원부에다가 성명 주소를 먼저 기재하면 이전이 되는 거고 또 취득자가 자기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면 또 제3자한테 이 채권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더 비교할 것은 김영증권이 우리 공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법에 있는 거하고 주택상환사채 우리 금방 배우신 거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로 하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회사채 이거는 나중에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인데 우리 예전에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채권이 어디서 나왔냐면 수용방식 할 때 나왔습니다. 수용방식 할 때 토지를 수용한 시행자가 자,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이런 토지상환채권의 보상금의 일부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수용방식에 나오는 토지상환채권도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 김영식 증권이면 이전하고 대항할 때 어떤 식의 요건을 갖추는지 보십시오.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할 때 취득하는 사람이 자기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고에 기재 요청을 해서 이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뭐 제3자나 발행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주택 상환 자체랑 하나 차이가 있네요. 이 붉은색 부분은 유사합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이 주택 상환 자체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채권에다가 성명만 기재하면 되죠. 여기 주소가 이쪽에 좌측에는 있는데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상환채권은 써있고 법에 주택 상환 자체는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 주소는 빠져있고 성명만 채권에 기재를 하면 대항력이 갖추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보실 때 이렇게 이걸 좀 보시면서 주택법에는 김영식 증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살짝 비교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환사채 마무리 하시고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주택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좀 하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주자 저축.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을 신규 아파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고, 이 이름이 이제 은행 가시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말 써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국민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과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때는 이게 이 입주자저축이 4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로 다 통일됐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0년 이전에는 이렇게 4가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일정한 시기에 개정을 해가지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이렇게 통일시켜놨죠. 보시면 이거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세대가 한 계좌만 가입했는데 1세자에 만약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자식이 둘이 있으면 4개를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기관은 은행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취급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이렇게 정하면 은행에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번 같은 거 특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입주자저축은 한 세대당 한 계좌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계좌씩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가입을 하면 국민주택도 신청할 수 있고 민영주택도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우선 매각, 채비지의 매각 요청, 수용 사용을 보실 건데, 먼저 우리 국공유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이 국유지, 공유지입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국공유지는 다음은 하나의 목적으로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만약에 파는 경우가 있을 때 1번이나 2번 같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각을 했는데 2년 안에 해당 사업에 착수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팔 수 있냐면 일단 주택조합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택조합,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사업을 하는데 이 땅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주택조합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번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주택 규모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로 전체 세대 중에서 50% 이상을 건설하는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이런 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토지를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조합도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이 주택을 장만하기 위한 주택조합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절반 이상을 짓는 건설업자들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했는데 2년 안에 해당 사업 착수가 없으면 매각 자체에서 다시 환매할 수 있고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채비지 매각 요구. 이번에는 국민주택을 짓는 사업 주체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로 50% 이상을 짓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용지로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이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에 나왔죠. 환지 방식에서 환지 방식 사업 시행자가 공사 비용을 위해서 이 채비지라는 토지를 별도로 정해가지고 나중에 외부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 주택법상 국민주택을 짓는데 국민주택 용지가 부족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네가 기왕 채비지를 팔 거면 나한테 먼저 팔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의 양도 가격.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거나 국민주택 같은 경우를 전용면적 한 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그런 사업일 때는 국민주택 사업이 여기 이런 두 가지 조건 같은 것 중에 하나를 맞추면 가격을 감정가보다 더 낮은 금액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비지 매각 요건 들어왔을 때 시험 문제가 이걸 바꿨죠. 채비지 양도 가격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감정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감정가격이 만약에 평당 만약에 700만 원이면 조성원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00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원가가 더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비지를 매각할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한 명일 때는 수의계약에 따라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채비지를 누구에게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비지 총 면적의 50% 정도 범위 안에서만 채비지는 감정 가격으로 파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 같은 걸 짓거나 국민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자, 이 채비지를 이런 목적으로 주택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조성 원가 기준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조항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토지의 수용 사용. 자, 주택법도 주택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 뺏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업 주체만 자, 우리 여기서 주택조합이나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는 안 됩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 자, 이런 사업 주체만 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 같은 권리를 강제로 뺏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제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자,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을 준용한다. 자, 그리고 자, 이 공취법이라는 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자,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30개 이상 주택을 지으려고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걸 받으면 주택법상 수용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을 분양할 때, 자, 주택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둘 다 이렇게 분양가를 특정해서 분양하는데, 자,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죠. 자, 토지 소유권은 주택을 건설 사업을 하는 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부분, 건물하고 이런 복리설 같은 건물 부분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가 갖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했다 그러면 자, 건설 사업을 한 토지주택공사가 자, 그 건설된 주택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만 분양받는 사람들이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에 대한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40년 최대 한 번 더 연장을 한다. 임대차 기간을 아까 토지 소유권자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고, 여기 앞에 40년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년까지 토지임대 분양주택에서 임차료 같은 것들을 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이해하시고요. 토지임대 분양주택에서 임차권의 어떤 대항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임대차 계약을 우리 민법상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조항이니까 이렇게 임차권을 물권화 시키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양수인, 상속인이 앞에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승계하는데 뭐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5년 정도 지나면 이거를 팔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쪽에 파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제한이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싸게 분양받아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이거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일부를 챙길 수가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사람이나 상속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임대차 계약을 배웠고, 임대차 계약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양수한 사람들, 또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 계약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료의 산정, 임대료 산정 같은 경우는 이 공공택지에다가 토지 임대부를 줬을 때는 이 조성원가라는 싼 가격에다가 이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공공택지 외택지에다가 지은
토지임대 분양주택일 때는 감정가격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되는 금액으로 이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걸 볼 건데, 자, 우리 사용검사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고 5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검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검사 이후에 왜 매도 청구라는 규정이 생기는 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주택의 소유자들이, 자, 이게 뭡니까? 새로 주택을 지어서 그 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입주를 한 소유자들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한 주택 소유자나 이런 복리시설, 상가 소유자 등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중에서 일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요거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뺏어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실수요자가.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주택 소유자 등이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건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단지에 5% 미만의 일부 땅을 여기 바깥에 있는 실수요자가 이 땅을 최초로 처음부터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실수요자가 해외로 어떤 파견 같은 걸 나갔다. 해외로 근무를 나갔다. 자, 근데 그 해외에서 실종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뭐 이 실수요자의 동생이나 부인이 자,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죽은 거로 해가지고 상속받아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종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실수요자 같은 사람들의 어떤 뭐 동생이나 어떤 친척이 이 땅을 실수요자 허락도 받지 않고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위조해서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사유를 편법을 써가지고 토지를 팔아서 아파트가 건설이 됐는데 그 땅을 실수요자가 나타나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말소송 같은 걸 제기해가지고서 다시 소유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 등이 이 땅을 공유 상태로 갖고 있다가 일부 땅이 실수요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면 다시 여기 주택단지 소유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뺏어간 토지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 안의 땅에 5% 미만의 일부 토지를 실수요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가면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이 주택단지 안의 주택의 소유자가 실수요자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서 우리가 주택의 소유자 등이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사용검사 이후에 시가로 우리에게 다시 넘겨라 이렇게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 같은 걸 할 때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 같은 걸 했는데 실수요자가 안 파겠다고 버티고 굉장히 높은 금액을 막 요구하고 이러면 매도 청구를 하고 안 되면 시가로 이 매도 청구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표자 선정 같은 거 할 때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동의가 되면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와서 매도 청구에 대해서 했는데 실수요자가 안 팔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를 제기한 주택 소유자가 승소하면 이 판결에 대한 효과는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4분의 3만 동의했어도 이 판결문의 효력은 전체 주택 소유자에 대한 효력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단지 5% 미만이어야 되는 거고, 자,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실수요자가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수요자한테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 소유자는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한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돈 같은 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난 주택 소유자가 매도 청구해가지고 실수요자한테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 돈은 이 사업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한테 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네 번째 강의는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다섯 번째 파트에서 주택의 공급 파트만 하시면 주택법의 기본적인 내용 끝나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하나씩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법이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혹시 학원이라든가 인강 공부하실 때도 제 강의를 한번 듣고
학원 우리 정식 선생님들 같은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강의가 더 귀에 들으실 겁니다. 예습을 미리 하는 그런 강의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해 들어가시면 주요 공지란에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 파일 형태로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